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좋은 사진이란 그리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제가 써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지금 저희 진행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포토그래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이들 다 들어보셨고 아는 얘기실 거라고 봐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누군가에게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죠. 포토그래피는 그리스인 포토스와 그래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결국은 사진은 빛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물론 뭐 장노출이라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은 인물 사진의 경우는 정말 빛이 없으면 촬영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진은 빛으로 끝나고 빛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의 빛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를 예쁘게 담아내는 사진이 좋은 사진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림자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늘 우리는 빛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많은 온라인상이나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서 이 사진 참 괜찮은 사진이라고 느껴진 사진들 보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잘 표현된 사진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먼저 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림자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쉽게 사진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느닷없고 뜬금없고 생뚱맞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달달한 시죠. 뭐 연인들끼리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시를 제가 왜 써놨냐면은 사진은 이 시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바라보는 연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 1년, 짧게 1년으로 텀을 잡을게요. 1년 사이에 어떤 한 피사체를 5분 이상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봐요. 물론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이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냥 아이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멍하게 5분, 10분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5분, 10분 쳐다본다든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서 내가 좋은 사진을 찍을 거라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인 거죠. 내가 찍는 피사체에 대한 관찰이 없이 사진 찍는다는 거는 절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죠. 거기 서봐. 카메라 들고 찰칵 끝이에요. 여행을 가죠. 좋아. 찰칵 끝. 그 풍경이나 그런 거 절대 눈에 먼저 담지 않고 카메라에 먼저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에는 좋은 결과물이 담겨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중등교육 이상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번 배울 거예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 렌즈와 작동 원리가 같다고. 렌즈는 사람의 눈과. 근데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뭐 조리개나 이런 거는 사실 비슷하겠죠. 카메라 작동 원리와. 하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내가 만약에 앞에 저 빨간 모자 쓰신 분을 제가 보고 있으면 다른 분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는 내가 저분을 찍고 있어도 여기가 다 들어오게 되죠.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전체를 스캔을 한다 치면은 무엇을 이 앵글 안에 어떤 게 찍힐지가 미리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람만 보고 찍어야겠다면 다른 것도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패한 사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훈련이 아주 선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아이의 사진을 가장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세계적인 포토그래퍼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작가들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예요. 왜? 그 아이를 가장 유심히 봤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일례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셀카를 찍죠, 우리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은 더 셀카를 잘 찍습니다. 왜?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봐요. 내 얼굴 잘 볼 일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거울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지 내 얼굴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라봐야 되는 연습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게 항상 선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와서 필름이 아닌 디지털화가 된 사진의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은 시간의 기록과 사소함의 기록이 됐죠. 필름 시절에 한 장에 인화비까지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식 사진 찍거나 내 손을 찍어 본다거나 막 찍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기록의 의미로서의 사진이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기 나와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인데 여기도 바라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내 시선이 먼저 닿는 곳이 카메라도 거기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잘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내가 바라보는 시점과 남이 바라보는 시점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이 앞에 계신 분을 찍었는데 딴 사람이 사진 보고 물병 찍었네? 하면 그 사진은 이미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사진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제를 벗어나서 내가 찍은 사진 봤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 던질 수도 있어요. 못 찍은 거야? 그 사진은 정말 요즘 말로 똥망한 사진이 되는 거죠. 뭘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진은 좀 애매한 사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뭘 찍을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하고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차를 마시러 분당 어디 카페를 갔는데 제 손에 들려진 거는 스마트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게 찍은 지가 한 8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화소 되게 낮은 스마트폰일 거예요. 아이폰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진이 인화를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인화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여기 보면 비싸고 큰 카메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죠. 나한테 없는 카메라 좋은 카메라일 수는 없죠.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카메라도 일단 그 순간을 내가 이건 담아야겠다 싶으면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진도 비싸고 큰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역시 한 5, 6년 전에 촬영한 사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진이 제가 전시했을 때 가장 많이 팔렸던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전시할 때 밑에다 이거는 아이폰 7으로 찍었습니다.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 사진이 만약에 큰 카메라였다면 절대 찍지 못했을 사진입니다. 뭐냐면은, 보시면 파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이 시장에 좌판에 깔려있는 파란색 비닐이에요. 비닐이고 그 위에 고등어들이 있는 좌판을 찍은 건데, 만약에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걸 찍고 있었으면은 분명히 기분 나빠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두고 이렇게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타치도 없었었고, 그래서 굳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작은 카메라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 주제 얘기 나왔었죠. 주제와 소재를 정하라. 자, 주제는 뭐고 소재는 뭘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통된 점이죠.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주제, 소재. 자, 주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내가 담고 싶은 것들이 주제고, 소재는 그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랑이다. 사랑이란 주제를 표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하트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소재를 통해서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소한 기록들이 우선되는 지금 사진이 되다 보니까 주제보다는 소재주의의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냥 예쁜 것들만 찍으려고 하는 거죠. 길 가다가 예쁜 거 찍고 사실 아무런 주제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진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좀 발전시키려면은 주제를 가지고 촬영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주제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나의 하루를 사진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앱들도 있던 것 같아요. 사진 일기 이런 거. 하루에 한 장으로 내 하루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를 사진으로 표현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사진이 빨리 늘 수 있을 거예요. 주제를 갖고 찍다 보면은 사진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습이 없이는 절대 좋은 사진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포기하시면은 절대 좋은 사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진은 없어요. 나한테는 다 좋은 사진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 사진 괜찮다라는 사진은 주제가 명확한 사진일수록 좋은 사진이라고 평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빛을 바라보기인데 일출보다는 일몰이 바라보긴 조금 쉬울 거예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특히 겨울에는 일출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추워요. 그나마 일몰은 좀 낫죠. 아마 해가 지는 모습을 수면에서 위에서 약간 불그스름한 노을이 질 때부터 노을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최근에 쭉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거고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짧게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찰칵 찍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 안에 앉아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그림자의 움직임을 좀 봐보세요. 1시간만 빛을 쳐다봐도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빛의 방향만 좀 파악을 하시더라도 빛을 이해하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노출, 개조,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사진과 회화의 공통점과 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사진과 회화의 공통점과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사진은 그림에서 파생된 거라고 해요. 초상화를 그리다가 사진이 나오면서 쉽게, 예전에는 초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은 부자들이었겠죠. 부자들 집에 자기 사진 걸어놨으니까. 근데 사진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 사진을 갖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이 처음에는 회화를 따라갔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고 그림을 카피하는 게 사진이었는데, 그리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진과 회화는 2D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라고 봤을 때,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만 항상 염두에 두고 촬영하시면 정말 사진을 조금 쉽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이 뭐냐? 그림은 빈 캔버스에 내가 하나하나 색칠해 나가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채워나가는 과정이죠. 사진이 이미 꽉 차 있는 곳에서 내가 뭘 빼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과정이 사진이죠. 그래서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뭘 빼고 찍느냐, 그러니까 잘 뺀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그 빼기의 개념은 그래서 탄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싱이죠. 뒤를 빼버리는 거죠. 지저분한 것들을. 그리고 아까도 이제 셀카를 예로 들었지만은 셀카를 찍을 때 내 얼굴이 이쁜 곳을 찍는 게 아니죠. 어디가 하자인지를 잘 알고 있죠. 하자를 빼고 찍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델들이나 뭐 셀럽들, 연예인들 촬영하면서 항상 촬영 전에 한 20분 정도는 차를 마시면서 농담도 하고 얘기를 하고 얼굴들을 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친구는 어디가 이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자인지를 가장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해요. 어느 쪽 턱이 더 긴지, 어느 쪽 코가 짝짝이고 어느 쪽이 좀 못생겼는지를 봐요. 그리고 쓸 때 못생긴 쪽이 안 보이게 틀어주게 찍어줍니다. 이쁜 걸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예쁜 곳이 안 보이게 찍으면은 남는 거는 이쁜 것만 남겠죠. 사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실제와 사진 뭐 차이점. 그래서 뭐 피라미드 보면은 피라미드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주변 막 쓰레기가 많다든지, 관광지 뭐 만리장성인데 옆에는 개파인데 만리장성 이쁘게 찍히고, 그게 다 빼기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사진은 잘 뺀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 뺀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원리죠. 오래 바라봐야지 뭘 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내가 여기 물 3병을 찍을지라도 얘를 한 몇 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앵글로 어디를 빼고 찍어야 될지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카메라를 들이대다 보면 뭘 뺄지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얘는 뭘 찍었지가 되는 거죠. 바바저씨 표현에 의하면 참 쉽죠? 잘 빼면 돼요. 자, 잘 빼려면은 먼저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먼저 하루에 10분 정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10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10분 있는 건 쉽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단언컨대 아마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피사체를 10분 정도 바라봐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사랑한 연인지간에도 10분 정도를 오롯이 아무런 거 없이 그 사람만 보고 있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아마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면은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얼굴 그려봐. 머릿속에 눈 감고 그려보면은 쉽게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봤죠. 기억은 나죠. 하지만 눈 감고 내 머릿속에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본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죠? 저는 길을 가다가 가끔 그 생각 들어요. 저는 제 유일한 취미가 달리기를 하는 건데 아침에 양재천을 에이트센터에서 시작해서 잠실 7단지까지 왕복으로 10km를 달려요. 뛰는데 뛰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땅을 보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산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산책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땅 보고 개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나는 개에 부딪힐 게 이쪽을 피해야 되는데 이 사람 피하지도 않고 개는 당연히 안 피하겠죠. 찔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눈과 귀와 손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오롯이 눈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사체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 물체를 10분 이상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를 정확히 구현해내라고 하면은 디테일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제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건 이제 일기를 써보시면 되고, 아까 나왔죠. 이제 오타가 났네. 하루 한 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 한 잔을 썼나 봐요. 일일 일잔을 제가 늘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어제도, 근데 일잔으로 끝내는데 자꾸 병으로 끝내다 보니까 이게. 자, 사진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언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즘 뭐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사진으로 소통한 시대가 됐죠. SNS라는 게 있으면서. 사실 70대 분들도 요즘 사실 굉장히 SNS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아저씨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SNS, 얘가 그래 안 죽고 살아있구나. 얘가 병이 걸렸구나. 뭐 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진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도 길러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사진이 제2의 언어가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바라보는 연습들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쉽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몇 가지 뻔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금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뭐 여기 써놨어요. 제가 황금 비율이란 황금비를 말하는데, 그것은 1대 1.618로 한 선분을 둘로 나눴을 때 전체 길이와 긴 선분의 길이의 비가 긴 선분의 길이와 짧은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을 때를 말한다. 분명히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에서 3분할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카메라 뷰파인더 보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있느냐? 필요 없는 거는 만들지 않았겠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1대 1.618, 뭐, 보면은 뭐, 포인터가 안 움직이는구나. 여기, 뭐, 이 긴 변의 길이와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그 말대로 계산해보면은, 4개의 꼭지점에 걸린 부분이 황금 비율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을, 아주 심플한 말은 이렇게 거창하고 쓸데없이 써놓은 말이죠. 이걸 외워두면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긴 좋아요. 잘난 척 하긴 좋은데 실생활에 도움은 안 돼요. 자, 3분할법에서 이 꼭지점, 4군데 꼭지점에, 이 4군데 꼭지점에 피사체를 걸고 찍으면은 대충 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예제를 보면은, 자, 꼭지점에 여기에 얼굴이 걸려 있죠. 근데 이렇게 안 찍고 이 얼굴이 가운데 와 있다고 쳤을 때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남자분들이 많아서 이 사진 좀 부적합한 사진이긴 하지만은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분할법에서 여기에 피사체가 걸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물 사진의 경우는 가능하다면은, 공식은 아닙니다. 사진의 절대적인 공식은 없기 때문에 시선 방향에 여백을 주시는 게 조금은 더 보기 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피사체의 꼭지점에 하나를 걸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주시고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그냥 보기에 그래도 좀 그럴싸해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걸지 않고 이 피사체가 가운데 와 있다고 볼게요. 별로 이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에 걸려있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지금 금은 없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꼭지점에 걸리게 되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사진 같은 제 베프 중에 한 명인데 여기 써 있죠. 최선을 다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듣는 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보는 것뿐 아니라. 오롯이 음악만 다 차단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너무 멀티로 살다 보니까 다들 집중을 못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라도 뭔가 한 가지 할 때 하나에만 좀 집중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시선 방향, 물론 이쪽 아래를 보고 있지만 이쪽에 여백을 뒀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홍콩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데 그때는 이 친구가 요즘처럼 뭐 홈쇼핑에 많이 안 나오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통 10년 됐네요. 이 사진도. 그쵸? 여기도 꼭지점 부분에 걸리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둔 사진이 되는 것이죠. 만만한 친구라 제가 계속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꼭지점 부위에 걸려요. 이 사진이 아마 캄보디아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짝퉁 롤렉스를 사가지고 폼나게 한번 찍었던 사진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좀 했어요. 가로로 찍을 것인가 세로로 찍을 것인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세로로 찍었을 때보다 가로로 찍는 게 좀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가로로 찍었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세로로 찍어서 마찬가지 세로 사진의 경우에도 황금 비율은 존재합니다. 이 사진이 좀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물이 이 3분할법에서 이 꼭지점에 걸리게 되는데 이 사진은 꽉 차 있는 구도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잡느냐? 목 부분과 이렇게 3분할 했을 때 3분할의 윗지점이 목 부분을 지나가게 찍으면은 비율이 그럴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관절을 자르지 않고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관절을 자른다면 우리가 무슨 연쇄살인마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목을 자른다든지 허리를 자른다든지 무릎을 자른다든지 팔꿈치를 자른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보기에 불편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목을 자른 사진 누가 찍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을 자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언제 자르느냐? 바닷가에 촬영할 때 수평선이 목 뒤를 지나간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 뒤로 지나가는 것들 이렇게 제가 만약 여기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 뒤로 뿔이 나 있는 것처럼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빼기도 들어가 있고 바라보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촬영하실 때는 항상 뷰파인더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내가 피사체를 보기 전에 X자로 카메라 뷰파인더를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불필요한 것들이 걸리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빼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찍을 때 항상 대부분 그러시죠. 야, 거기 서봐.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얘 보고 잠깐 이렇게 하고 마는데 내가 한 발짝 가보고 뒤로 가보고 계속 움직이면서 어느 빛이 좋고 어느 앵글이 제일 좋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움직임 수고를 절대 하지 않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 하는 거는 욕심이겠죠.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자, 잘리는 게 관절 부위를 지금 피해서 다 쓰고 있어요.
관절 부위를 자르시면은 좀 뭔가 불편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볼게요. 3분할법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바스트샷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배꼽 위를 잘랐을 때 가슴 정도에 걸렸을 때는 눈이 3분의 1 지점에 걸리면은 보기 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 스페이스가 없어요. 위에 머리가 잘려 있죠. 여기도 지금 눈이 3분의 1 지점 지나고 있어요. 요즘 사진의 인물 사진의 트렌드는 머리 윗부분에 헤드 스페이스를 남기지 않아요. 대부분. 드라마 보시면은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윗부분이 다 잘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헤드 스페이스를 안 두고 촬영할 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은 남자분들 경우나 이렇게 이마를 깐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대머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윗부분을 잘라주는 게 좋고 여기도 이렇게 잘랐으면은 왜 이런 사진이 요즘 헤드 스페이스 없는 사진들이 사람들이 이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물 사진을,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이 정도로 가깝게 볼 일이 없어요. 옆에 사람도 이 정도로 가깝게 쳐다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근데 이 정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더 임팩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사진,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친구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요즘 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기월 선생인데 이때만 해도 한 벌써 6년 전 찍었던 포스터 촬영 같은데 처음 봤었어요. 신인 배우라서. 근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또 다른 이쪽에 이제 되게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포스터 사진 찍었는데 결국 메인 포스터를 이 친구를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연이었던 여배우가 삐져가지고 홍보로 안 나오더라고요. 배우들의 기싸움이 무섭더라고요. 자, 이 사진도 풍경 사진에 있어서 황금 비율인데, 자, 여기에 막 그리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하늘 부분을, 자, 어디에 2를 주고 어디에 1을 주느냐, 내가 주제로 잡았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늘의 구름이 주제라고 봤을 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꼭지점 부분에 집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찍거나, 뭐 바다를 찍을 때, 수평선을 가운데 놓고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강조할 것이냐, 물을 강조할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바다를 강조하겠다. 그러면은 이 반대가 되겠죠. 이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하늘이 1이 되게 찍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비중을, 2대1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 마찬가지죠. 하늘이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밑에는 이만큼밖에 안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들도 제가 아침에 달리기 하다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이 사진도 여긴 지금 이 두 사람이 꼭지점에 꼭 걸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그 비슷한 위치에 집어넣고 촬영을 했던 사진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황금 비율도 아니고 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T존이 있고 센터에 두 사람 몰아서 뭔가 좀 집중된 느낌을 표현해 보고자 가운데 몰아서 촬영을 했던 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굳이 황금 비율로 말하자면 이렇게 십자를 그으면 이 부분에 꼭지점 부분에 트럭이 걸쳐 있게 되는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이 지금 메인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빛을 이해하고 찍어보자. 빛. 저도 빛이 참 많긴 한데 빛을 이해하고 찍어봐야 돼요.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은 하루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명 골든아워라고 많이들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전과, 그러니까 일출 때 30분, 일몰 때 30분 정도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스튜디오에 인공조명으로 촬영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늘 그런 최적의 라이팅 상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상태의 빛을 보면은 자연에서 만날 수 없는 빛들이 존재하고 있죠. 머리 위에 빛도 있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빛들이 존재하고 있죠. 어디가 딱히 메인 라이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메인 라이트는 존재를 합니다. 그럼 메인 라이트는 어떤 게 메인 라이트일까요?
가장 밝은 곳이겠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빛이 없는 부분들이 할지라도 가장 피사체가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메인 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부각시켜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훨씬 임팩트 있는 사진을 담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빛에는 일반적으로 순광, 사광, 측광, 역광, 역사광 이렇게 5가지로 일반적인 빛은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빛이 순광이죠. 이 앞쪽에서 오는 빛이 카메라 뒤에서 오는 빛이죠. 피사체를 정면에서 비추는 빛.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순광을 사랑합니다. 딱 순광인 상태, 야 거기서 봐, 그러고 찍습니다. 정말 말려주고 싶어요. 순광에서 찍어서 이쁜 사진 건지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인물은. 풍경 사진은 나쁘지 않아요. 순광은 내가 어떤 텍스처를 표현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광일 경우에 만약에 내가 모델을 거쳤을 때 지금 저 빛이 제 얼굴 비치고 있죠. 이게 순광이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상을 쓰겠죠. 눈부시니까. 눈이 찡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순광이 정면에서 올 때는 없어요. 대부분 머리 위에서 오죠. 정오 때. 코 밑에 그림자 생기죠. 턱 밑에 그림자 생기죠. 그리고 위에서 빛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름살들 우와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상 쓰고 있고 입체감이라고는 1도 없이 굉장히 평평하고 플랫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순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순광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써있죠. 순광은 피사체 정면에서 비추는 빛이라고 적어놨죠. 균일한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섀도우가 적죠. 그래서 입체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어떤 감정선들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되게 노멀하고 평범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임팩트 있는 사진을 만들기는 순광 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광일 때가 밝죠. 빛이 밝죠. 그래서 아마 햇살이 너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언더로 찍히지? 라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카메라는 밝은 거는 얘네들이 노출을 언더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카메라 많이 들어보시고 18% 그레이라고 노출을 얘네는 흰색과 검정색을 인지를 못합니다. 다 회색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장에 가서 촬영하면은 흰 눈밭이 검칙칙한 회색으로 찍히게 되죠. 얘는 눈을 회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본 원리는 밝은 거는 더 밝게 찍어야 되고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출 보정을 밝은 걸 찍을 때는 한 스탑, 두 스탑 정도 더 밝게 찍어주는 게 좋고 어두운 걸 찍을 때는 한 두 스탑 어둡게 찍어주시는 게 제 색깔을, 제 때깔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물 촬영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광대한 빛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유리한 그런 라이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가끔씩 쓸 때는 있습니다. 뒷 배경을 꼭 표현해야 될 때, 그런 질감들을 표현해야 될 때는 인물 사진, 이 사진 지금 순광에 찍은 건데 뒤쪽에 어떤 이런 벽돌의 텍스처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순광으로 찍었던 사진인 것이죠. 이게 옛날 사진인 게 티가 나네요.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참 촌스럽군요. 자, 사광. 사광은 모델의 45도 앞쪽에 들어온 빛이죠. 이렇게. 그럼 사광이 언제 사광이 나올까요? 빛이 이렇게 지금 저 라이팅이 제 쪽에 있으면 사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광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게 되면 정오했을 때랑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될까요? 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까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그림자. 그럼 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는 길어지겠죠. 여기 있을 땐 그림자 짧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림자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아워에 촬영을 하면은 이쁘게 찍힌다는 게 그림자가 예쁘게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도 빛이지만 그림자를 항상 예쁘게 담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이라고. 브레송의 작품들 보면 그림자를 굉장히 잘 표현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진, 그 점프해서 밑에 물 반영된 그 사진도 보면 그림자를 표현한 거고, 브레송의 사진을 보면 거의 물론 빛이 좋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림자를 잘 보시면은 어느 시간대에 촬영했는지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광은 피사체에
옆쪽면에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눈도 부시지 않고 그래서 피사체의 감정선들을 좀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사광 같은 경우에는 창문 옆에서 한 번 더 빛이 걸러서 들어오게 되는, 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창가 옆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셀카 찍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쁘다는 거를. 그래서 사광 상태에서는 대충 찍어도 이쁘게 나와요. 사광. 인물사진 찍을 때 창가 옆에 사광은 굉장히 부드러운 빛을 담아내고 또 이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측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광을 만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빛이 태양이 바로 옆에서 비출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측광은 대부분 인공조명 상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측광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세죠. 이렇게 강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측광은. 그러면은 자, 이런 사진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나 어떤 좀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럴 때 측광으로 촬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스팟 측광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 부분들 말고 밝은 쪽에 노출을 잡아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도 좀 부드럽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면에 반사판을 세워주면은 훨씬 측광이지만, 측광 느낌 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사진에 많이 쓰는 라이팅이 측광이 되게 됩니다. 역광.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역광이 잘 찍으면 정말 이쁘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잘 찍기가 어렵죠. 역광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조명이 없으면 이쁘게 찍을 수가 없어요. 조명. 근데 조명에 여러 가지 있죠. 일반적으로 플래시만 잘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내장 플래시만 써도 역광 상태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물사진 찍을 때 역광 찍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뒤가 하얗거나 얼굴이 까맣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면 플래시를 켰는데 뒤는 까만데 얼굴만 번들번들하게 나온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거를 잘 극복하는 건데, 역광이 굉장히 매력적인 빛이에요. 갬블 영화에 많이 나오죠. No risk, no gain. 그만큼 어려운 빛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극복하면 이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인물 사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빛이에요. 하지만 풍경 사진에 있어서는 반대로 쉬운 빛일 수도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 있어서 우리가 역광 상태를 찍을 경우는 언제일까요? 노을이죠. 일출 아니면 노을. 역광이죠. 그때 노출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자,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노출을 어디에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약간 공식 같은 건데, 가장 밝은 곳에 옆부분, 그 두 번째 밝은 곳에 노출을 측정해 주시면은 적정 노출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가장 밝은 곳에 노출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이 다 시커멓게 나올 거예요. 반대로 이 어두운 곳에 잡으면은 얘는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밝은 곳에 노출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하늘일지라도 그 하늘을 내가 보는 눈과 비슷한 노출로 노출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출을 가장 밝은 곳의 옆부분에 노출을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해주면은 풍경사진에서 역광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 가장 밝은 곳의 옆부분, 이쪽에 노출을 잡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맞는 노출을 잡으실 수 있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실 때도 손가락 터치해서 촬영하시죠. 이 손가락 터치할 때 여기를 터치하지 말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터치해서 촬영하시면 이 정도의 노출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진도 한 거의 17년 전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구닥다리 카메라, 막 노이즈 지글지글하죠. 이게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숙소로 걸어오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달이 찍어야지 했는데 찍는데 계속 옛날엔 ISO를 400만 올려도 이랬어요. 이게 400으로 찍은 건데 800으로 찍은 건데 이랬어요. 어떻게 찍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안 나서. 그래서 배 묶는 거 있죠, 기둥. 그 위에다 카메라 올려놓고 타이머 눌러놓고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측광만 잘해도 풍경 사진은
역광 상황을 얼마든지 이쁘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역광에서 조명 없이 촬영하기 편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땐 노출을 이쪽에 잡아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밝은 곳에 치면은 인물이 시커멓게 실루엣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모델들이 썩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을 뒤쪽으로 잡아서 까맣게 표현을 했던 사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가 뒤에 역광 상황인데 이쪽에 살짝 조명을 친 거예요. 플래시를. 우리가 플래시를 사용할 때 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플래시를 쓰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플래시 노출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M모드로 놓으시고 노출을 잡으시는데 뭐 측광 부분, 뭐 평가 측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무시하시고 평균 측광으로 놓으세요. 왜? 플래시가 터지니까 그건 측광이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노출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그러니까 플래시가 닿지 않는 부분들에 이쪽에 노출을 측정해 주세요. 만약 여기가 뭐 30분 1초가 나왔다. 30분 1초를 두시고 플래시를 ON 시키세요. 그리고 촬영하시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예쁘게 담아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슬로우 싱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막 동조로 놓으시는 게 좋고요. 후막 동조 뭔지 모르신 분 계신가 혹시? 과감하게 모르신 분 모르신다고 해주시면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자, 선막과 후막 있죠. 후막은 찰칵할 때 크게 터지는 게 후막이고, 선막은 차례 팡 터지는 게 선막, 찰칵에 팡 터지는 게 후막이죠. 자, 후막 동조로 나왔을 때 셔터 스피드가 만약에 10분의 1초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흔들렸겠죠. 하지만 크게 팡 터졌기 때문에 그 빛에 반응을 할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린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안 흔들린 사진처럼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슬로우 싱크, 그러니까 좀 느린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이 어두운 상태 이쪽 찍었으면 만약에 뭐 5분의 1초, 10분의 1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터트리면은 그냥 내장 플래시만으로도 어느 정도 굉장히 내추럴한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좀 밝다? 그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지 마시고 플래시의 광량을 조절하시면 돼요. 카메라 매니저랑 플래시 광량 조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외장 플래시 달았으면 외장 플래시의 광량을 좀 낮춰주시면은 충분히 안 번들번들하고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빛으로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광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보나 인물 촬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빛이 역사광이에요. 인물의 어깨 뒤쪽에서 날라오는 빛, 이렇게 뒤쪽 45도에 날라오는 빛인데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뒤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 전체적으로 배경과 머릿결이 분리가 되면서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자, 지금 빛이 이렇게 뒤쪽 45도에 날라오죠.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렇게 빛이 밝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배경과 분리가 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사광 상태죠. 이 모델이 여기서 등을 돌리면 사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똑같이 골드 나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쁜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앞쪽에서 반사판 하나만 쳐주시면 훨씬 이쁜 사진이 될 수가 있죠. 역사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보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빛이에요. 우리 해외 촬영을 나가더라도 낮 시간대,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절대 촬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찍어도 이쁘게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해가 좀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 이런 빛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든아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라졌죠. 한 3시만 넘어도 충분히 예쁜 빛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역사광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입체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사진들을 담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측광. 측광을 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측광을 하는 것이죠. 사진은 아까 처음에 제가 리스트에 올려놨던 것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야기를 담는 건데 사진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진은 기록예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제 내가 점심 뭐 먹었지? 생각 안 날 때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그럴 때는 스마트폰 열어서 어제 뭐 먹었지를 봅니다. 몇 시에 먹었지도 그걸로 체크를 해요. 그런 카피 기억나실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우리 기억은 굉장히
나를 합리화시켜서 기억을 하는 게 많아서 왜곡된 기억이 많죠.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촬영하셨을 때 흑백 사진, 어릴 때 소품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봅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친구들하고 같이 막 웃으며 찍었던 사진 한 장에 소풍 갔던 날 하루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진은 이야기를 담아가는 건데 그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측광을 통해서 이야기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평가 측광,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측광이에요.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전체적인 빛의 평균값을 내서 촬영하는 게 평가 측광이 되는 것이죠.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평가 측광으로 찍으면은 뭐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있다 쳤을 때 세 사람의 피부톤이 다 다릅니다. 세 사람을 내가 다 표현해내고 싶다. 그럴 때 평가 측광을 써야겠죠. 근데 나는 만약에 흑인만 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스팟 측광을 쓰는 것이죠. 스팟 측광은 내가 포커싱한 부분, 그 부분만의 노출값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거기만 표현해내라고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 보면 여기서 만약에 평가 측광을 썼으면 전체적으로 밝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빛들의 이런 느낌들이 전혀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연장이나 어디 갔을 때 조명이 딱 때렸는데 인물만 보이고 뒤는 어두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평가 측광을 쓰면 인물이 다 날아가 버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노을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스팟 측광을 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스팟 측광으로 가장 밝은 곳의 옆부분. 거기서 평가 측광을 써버리면 전체의 노출을 잡기 때문에 노출이 오버가 떨어질 확률이 99%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팟 측광은 인물 사진에 있어 특화된 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물에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 부분에 측광을 해주시는 거죠. 측광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측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측광하겠다. 그럼 보통 저쪽에 카메라가 여기를 측광을 합니다. 그거보다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측광을 하면 훨씬 정확한 측광을 하실 수가 있어. 예전에 이제 이런 노출기를 가지고 얼굴 쪽에 댔죠. 이렇게 딱 찍으면 몇 분에 몇 초에 나왔습니다. 카메라에도 그런 노출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멀리서 찍다 보니까 작광들이 들어가서 정확치가 않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곳 앞에 가서 노출을 반 셔터를 눌러보면은 정확히 몇 분에 몇 초 떨어지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했다가 매뉴얼 상태에서 놓고 뒤에서 포커싱을 잡고 촬영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측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입사식, 뭐 반사식 그 구분 없이 그 카메라의 내장 노출기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노출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팟 측광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촬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측광을 하고 정확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2m 떨어진 곳에서 스팟 측광으로 얘를 잡았을 때 노출값과 가까이 가서 대서 봤던 노출값이 엄청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노출만 정확히 잡아도 사진은 느낌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 사진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베트남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쪽의 무릎의 그룹들과 이쪽의 그룹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할머니, 담배 피는 할머니까지. 그랬을 때, 여기 가장 밝은 곳이었어요. 이 밝은 곳의 옆부분, 이쪽에 역시 스팟 측광을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노출을 잡아본 거죠. 여기 굉장히 이런 빛이 복합광이죠. 여긴 밝고, 이쪽에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고, 빛들의 밝기가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밝은 곳에 이런 옆부분 정도를 잡아주시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있는 그런 측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스팟 측광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가장 밝은 곳에 측광을 해주는 게 이쪽 어두운 곳은 이렇게 그림자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만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노이즈가 많죠, 지금. 아마 ISO 거의 6400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이게 한 1년 전쯤 촬영한 사진인데 이은미 누나랑 술을 먹다가 둘 다 만취 상태였어요. 근데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그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카메라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술 취해서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먹었으니 흔들릴 것 같아서 ISO를 쫙 올려놓고 한 장을 찍었어요. 근데 다음날 카톡을 한 장 보내줬어요. 이렇게
사진 받아, 누나. 보냈는데, 한 2달 뒤인가 연락이 왔어요. 술 먹자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일단 만나야 되겠대. 만났어요. 네가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앨범 자켓을 써야 되는데, 괜찮아? 그러더라고. 술 먹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쓰라 그래야지. 그래서 사진은, 항상 내 카메라는 가지고 다니는 게 어떤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작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정치인들 많이 찍었던 외국 작가가 있어요. 뭐 처칠부터 시작해서 모택동 찍고 막 그런 정치인들 사진 많이 찍었던 작가가 있는데, 그것도 드라마틱한 순간들 많이 담아냈던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진들을 다 담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 옆에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카메라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돼요. 비싼 카메라 사서 장롱 속에 쳐봐두고 늘 핸드폰으로만 찍습니다. 차에 트렁크에 있지만 꺼내질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카메라를 받고 그 뒤로 계속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안 무거워? 무겁죠. 하지만 언제 어떤 거를 내가 기록을 하고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레디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고질병이 생기기도 했죠. 인대들이 막 늘어나고 찢어지고 막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카메라를 나는 무슨 날 찍어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세라 그러죠. 출세 나갈 때 찍어야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늘 가지고 다니고 늘 촬영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날 찍는 거는 절대 사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술자리에 찍는 사진 되게 좋아요. 앞에 사람 찍어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카메라에 익숙해져요. 찍든지 말든지 저 새끼 원래 저런 놈이니까 찍어라, 너는 찍어라, 나는 마실란다. 근데 그 기록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카메라는 늘 갖고 다니고 늘 사용하셔야지, 처박아놓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 선물, 그러니까 혼수라 그러나? 그걸로 라이카 렌즈랑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집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쓴 거 2번 받나 봐요. 아까워서 못 쓰더라고요. 아끼면 똥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디지털에 어차피 팔아봐도 지금 똥값이야. 안 쓰더라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해외 출장을 갈 때 이번에 그거 갖고 내가 좀 알려줄게 그랬더니, 도둑 맞으면 어떡해. 그럼 뭐하러 샀냐고 그거를. 맨날 집에 닦고 있더라고. 이렇게 닦고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나 하고. 그건 카메라가 아니에요. 써야지. 도구일 뿐이야. 카메라는 도구인데 너무, 물론 막 쓰는 것도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렌즈도 비 오면 안 찍고 막 그래요. 요즘 카메라 비 와도 다 찍어도 돼요. 막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자,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측광과 노출의 차이인데, 지금 장노출이죠. 그러니까 노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건 장노출로 찍은 사진인데, 장노출을 찍었을 때와 그냥 만약에 이 파도가 멈춰있는 상태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이 바다의 현재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되지만, 우리가 그 빠른 셔터 스피드 촬영했다 치면은 딱 파도가 멈춰있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표현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출과 측광은 사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진도 이 불빛 밑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여기 역시 이쪽에 측광을 해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약간 보면 쿠바 느낌이 나죠. 사실은 그 마카오예요. 마카오에 도둑들 뭐 촬영했던 그쪽 식당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이쪽 느낌이 너무 좋아서 촬영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 사진인건 인물 사진인건 내가 원하는 곳에 측광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스팟 측광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건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이 양반이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제 촬영했던 사진 같은데, 국수 면발이 하얗죠. 그리고 이 국수의 어떤 디테일이 보여줘야 되고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이 주방이 너무 좁아서 조명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형광등 불빛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광등이 이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쪽 밝죠? 형광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약간 사광 같은 측광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출을 가장 밝은 곳, 두 번째 밝은 곳이 얼굴이었어요. 얼굴 쪽에 측광을 잡아주고 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연기도 담아낼 수 있었고 이런 국수를 올리는 느낌의 사진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던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광은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측정을 해서 노출값들 한번 보고 촬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이 다르구나. 카메라의 노출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베스트는 우리가 노출기를 사서 측광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은 요즘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스피드 시대에. 그거보다는 가까이서 측광해 보시고 오래 보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에 대한 얘기인데, 파노라마 기능들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에도 많이들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참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에 있는 파노라마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화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장의 사진을 스티치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파노라마 찍었다 했을 때 정말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간 대형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카메라 화소가 작어. 가로로, 그러니까 위에 3개, 밑에 3개 하고 6장을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드시면은 만약에 2천만 화소라고 그랬을 때 그럼 1억 2천만 화소짜리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형 인화를 하겠다. 근데 인물 사진 경우는 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만 잘 활용하셔도 엄청나게 큰 대형 인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디테일한 부분들도 굉장히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파노라마 기능들 이렇게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